현재 있는 시장의 큰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다. 조금 더 지수가 위아래로 조금 변동이 있는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경기 침체가 올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좀 시장 흔들릴 때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주가가 끝나진 않은 것 같다. 경기가 침체로만 가지 않는다라면 사실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는 8월 잭슨홀 미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을 텐데, 파월이 이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핵심 요약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요, 먼저. 제가 보기엔 잭슨홀 미팅이 아니라 FOMC 회의 발표 같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정책을 전환하겠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고, 피벗이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잡혀가고 있는 강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현 수준에서 악화되는 걸 원치 않고 악화되는 걸 방지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 네 가지로 압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웃긴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그 금리 인하를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라는 얘기는 0.25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게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물가도 확실히 잡혔고, 나는 정책을 전환했고,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둔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악화되는 걸 방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어떻게든 금리를 내려주겠다라는 건데, 금리를 내려주는 상황에서 일단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라는 얘기는 혹시 고용이 조금 더 부진해지면 내가 더 강한 부양책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한국은 오늘 증시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한국 증시가 오늘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왜 그렇고 미국 증시는 어떻게 갔죠? 미국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증시도 며칠 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더 내리겠다라는 의지에 대해서 이게 좋게 볼 거냐 나쁘게 볼 거냐, 앞으로 시장이 이걸 두고 조금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이제 경기가 좋으면 별로 안 내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내리겠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이 좀 더 빠르게 식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가 최근에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 비해서 덜 오르고 더 내리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긴 했는데 근래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겠죠.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려들, 특히 HBM은 여전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반도체입니다. 뭐 D램도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시장이 좋았던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나마 미국 경기가 조금 받쳐줘서 좋았던 건데, 미국 경제가 뭐 침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둔화가 된다라고 보면 향후에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는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이라기보다는 사실 플랫폼 기업에 가깝다라면, 한국 기업들은 순수 반도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좀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인 차별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한국이랑 미국 증시 이제 이사님은 어떻게 지금 보시면서 앞으로 9월에 12월 남은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의견들이 너무 크게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그래서 또는 이제 AI 버블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시장이 정말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으십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일부 낙관론을 견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양극단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뷰가 나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양극단으로 나뉘는 가장 큰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양극단이 뭐냐면, 일단은 금리 인하 시기가 결국엔 지수 하락과 맞물렸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주장이 일단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또 설득력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그 연준과 관련해서
지난해까지 또는 올 초까지 연준이 저렇게 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미국의 강한 고용이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고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던 것보다 지난 1년 동안 85만 명인가? 80몇만 명 정도 좀 덜 나온 거로 이제 수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야 이렇게 수정이 된 걸 감안해서 정책을 썼다라면 이미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당히 저는 굉장히 일리 있게 봤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그분들과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 저는 그래도 현재 있는 시장의 큰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가 곧바로 뭐 정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달리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지수가 견조한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증거들은 앞으로 나올 여러 경기 지표가 될 것 같고 그런 경기 지표를 통해서 비록 금리는 내리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경착륙으로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구나 이런 자신감이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지수가 위아래로 조금 변동이 있는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추세적으로 아래로 하락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재상승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 기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 공포감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랑 경기 침체랑 경제 위기 온다고 볼 수 있는 신호나 징후 같은 것들은 정확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전의 사례를 놓고 보면 대부분의 지표들이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지표들의 유의성이 지금은 너무나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통계학적으로 이전에 이렇게 지표들이 들어오면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했던 지표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들어맞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 통계가 잘못됐다 이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지난 4년 반 동안 있었던 코로나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제학적인 모든 틀을 바꿔놓으면서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그런 거죠. 뭔가 우리가 기존에 겪지 못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전 세계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런 사례들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경제학적 법칙이나 룰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번졌다라고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통계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이전과 다른 사례라고 보면 저는 조금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때는 일단 꼼꼼히 따져봤었을 때 모두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로 갈 경우 서브프라임 위기죠.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너무 안 좋게 본다고 치더라도 금융위기에 대한 발생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그럼 경기가 고금리 때문에 너무 식어가고 그 식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고가 많이 돼서 그렇게 돼서 실업률이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또 다른 경기 침체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전과 지금 시장이 다르다라고 보는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전에 해고가 굉장히 많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남아돌 때였었습니다. 즉 일자리보다 사람이 항상 남아돌았고 잉여 인간들이 되게 많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균형은 됐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사람이 남아돌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약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고용을 해고할 만한 사람들은 저는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그동안 투자를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반도체와 관련해서 반도체 칩스법 때문에 미국의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TSMC도 있을 거고 여러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있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고 전기차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있었던 미국 경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비가 식은 경제가 끝났지만 지금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 경제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게 미국 기업들이 지금 현재 또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많은 공장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공장에서 많은 고용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용이 많이 해고되는 게 맞느냐 이거죠. 그렇죠? 내년부터 분명히 사람이 부족해질 게 불 보듯이 뻔한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해고로 인해서 뭔가 실업률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전과 같이 봤었던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경기 침체가 올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사님이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경기는 둔화된다라고 보고요. 네. 경착륙, 연착륙을 가르는데 저는 네.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그럼 9월부터 금리 인하는 시작된 거는 뭐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엄청난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 금리 인하 시기 이제 그럼 9월부터 시작되면 투자 방법은 좀 달라져야 되나요? 흔히 말하는 소비자 뭐 헬스케어 제약바에 있는 금리 인하 수혜주 같은 것들을 뭐 좋게 봐야 되나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꼭 그게 맞느냐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근본 원동력이 AI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제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관련 기업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일련의 얘기들은 전부 다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이고 이 투자는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습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되려 제가 보기엔 이런 기업들이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사실 파이낸싱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관련 업종들은 단기적으로 이런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한두 달이나 아니면 그 이상 정도 한 분기 정도 뭔가 호랑이가 없었을 때 여우가 호랑이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정도의 어떤 시세는 가능할 것 같은데 뭔가 큰 틀에서 뭔가 이런 관련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를 대신해서 시장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기존에 있던 주도주들이 뭔가 쉬어가는 국면에서 뭐 여우가 하나 나왔다가 다시 나중에 큰 그림에서는 호랑이가 다시 득세를 하는 그런 그림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럼 지금 AI, 뭐 빅테크 이런 주식들이 시장을 이끌어갔는데 이 안에서 또 뭔가 나온다는 건가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는 AI 관련 기업들이 수많은 투자를 했지만 조만간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여기저기서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을 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저렇게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동안에 투자를 했던 것들이 과잉 투자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러면 더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는 데는 당위성이 확보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빅테크 중에서도 지금 가장 뜨거운 거는 결국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지랑 28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뭐 그게 나와봐야지 하는 거지 국내에 있는 것도 전망을 제대로 못하는데 미국 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제 대응의 영역에서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 블랙웰이 늦게 출시된다라는 거 가지고 빠지는 거는 제가 볼 때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올 건데 다 수요를 할 건데 늦게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들이 중단 없는 어떤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단순히 AI GPU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와 관련된 플랫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젠슨 황이 기존에 있었던 그 GPU에 대한 어떤 전망과 더불어서 향후 미래가 어떻게 될 거고 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어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발표도 이제 한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요건 보시고 해도 늦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은 회피죠 뭐. AI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미 주식 투자 비중을 가장 늘린 주식 1위가 엔비디아고 그 외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지분 증가 상위 5위권에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은 여전히 AI 주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구루들도 조금씩 포트폴리오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어쨌든 그 중에 한두 개는 꼭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담고 있는 분들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색깔을 둔다라기보다는 전체 AI 시장을 포괄적으로 담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일반적인 어떤 미국의 구루들 같은 경우는 색깔을 좀 담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제 이쪽이 좀 비즈니스 모델을 되게 잘할 것 같아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은 AI의 어떤 그
파운데이션 모델, 기본 모델도 뭐 흔히 얘기해서 뭔가 오픈되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개방형도 있고 폐쇄형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눠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게 옳은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될 것 같지만 지금은 세력의 구루들이든 국민연금이든 나름대로 이 AI와 관련해서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뭔가 시장을 보기 시작했다 정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손을 놨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일관되게 왔다라면 이게 아니라 이제는 AI를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의 다양성이 생겼다, 이런 측면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반면 좀 한국투자공사 KIC는 고점 논란에 시달리는 M7을 추가 매수하기보다 AI 산업 인프라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더라고요. 올 상반기 M7 주식 일부를 정리한 대신 AI 인프라 기업을 대거 담았는데 풍력발전사업이 매출 1위인 지버노바를 33만 주 신규 투자하고 지능형 전력망 피수 장비 업체인 이튼 주식도 17만 주 넘게 사들였는데 이 밖에도 서학개미들이 선호한 반도체 관련 주인 컬컴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의 지분도 늘렸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역시 색깔의 차이인 건데 KIC는 제가 볼 때는 금을 사는 게 아니라 청바지를 샀다라고 봐야 되겠죠. 금각기는 중에서 이번에 AI라는 어떤 거대 산업이 확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고민이었던 건 뭐냐면 이 엄청난 AI가 전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먹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핵심 포인트였었고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제조비 부활하고 이런 것과 맞물려서 궁극적으로는 핵심이 전기를 누가 어떻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가 사실 AI 경쟁력하고 맞물린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전력망 확충이 굉장히 필요한데 미국은 아직까지 현재 있는 전력망이 너무 노후화된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많은 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어느 정도냐면 바이든 현재 계신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원자력과 관련된 법에 서명을 했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바이든이란 분은 원자력을 되게 반대를 하셨던 분이신데 이번에 서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거대한 AI에 대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다 합해도 안 된다. 그래서 원자력까지 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발전원을 다 동원해도 전기가 부족하니 그러면 기존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는 우리가 하는 기후 측면으로 볼 게 아니라 AI의 어떤 그 경쟁력 차원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그림이다라고 봤던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져 뭐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전력기기 쪽도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그 측면에서 KIC가 투자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렌 버핏 같은 경우 세계 시총 1위 애플 주식을 절반 매도했죠. 오렌 버핏이 매도하고 보면 고점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애플이라는 회사는 AI에 가장 뒤처져 있는 회사예요. 일단은 자기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는 기업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AI의 핵심 기업은 일단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AI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뭔가 디바이스나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란 분이 왜 줄였는지는 나중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뭐냐면 중국에서 포지션이 굉장히 조금 위태해지면서 벌어진 일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중국에만 석 달 동안 4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일단은 뭐 우리 이제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을 받은 것도 있었었고 한국 정부의 초청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 이제 중국의 소비나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중국에서 명품 소비 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혹시 중국에서 포지션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좀 탐방을 좀 많이 다녔었고요. 이렇게 다녀왔었을 때 보면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애플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줄어들어가요. 실제 이게 중국에서 순위도 나오는데 한때는 삼성, 그 다음에 파웨이에 더불어서 3강월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애플이 그리고 삼성이 이렇게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애플이 지금 4, 5위권으로 많이 처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2, 3위도 아니고 4위로 처지면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순위 밖으로 탈락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국인들 나름대로 해서 일단 화웨이에 대한 선호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애플에 대한 선호가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결국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카드가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라고 본다라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기업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런 추정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 같은 경우 이 워렌 버핏 지난해였나 올 초였나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도 줄였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 미중 간의 갈등하고 영향이 꽤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비아디도 주가 그죠? 저렇게 막 세계적으로 난리라는데 줄인 거 보면 그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AI 측면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뭔가 나름대로 애플에 대한 선호가 줄어든 걸로 해석하는 게 저는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이 생각했을 때 M7 종목 중에서 지금 좀 괜찮게 보시는 거는 어떤 걸까요? 저는 따로 M7 중에서 뭔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뭔가 나름대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뭔가 좀 유의미하게 뭔가 우리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 AI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AI 비즈니스 모델이 돈이 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다 보니 이게 혹시 가능하다라면 뭔가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단점이 있다라면 테슬라는 저도 매매를 많이 해봤지만 진짜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로봇을 언제 내놓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언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제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예상보다 늘어져서 심지어는 몇 년 뒤에 나온 경우도 흔했기 때문에 일단은 테슬라를 가장 주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AI를 활용한 뭔가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게 딱 시기적으로 테슬라가 얘기한 10월 달에 나온다라고 보장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한을 지킨 적은 없지만 결국은 말한 거는 다 지켜나갔다. 그래서 테슬라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 벌고 암 걸립니다. 그 몇 년 기다리다가 죽어나요. 왜냐면 이제 그 기간 동안 다른 종목들도 많을 거고 또 늘어지는 기간 사람이 신뢰가 애매하잖아요. 이게 한 서너 달 늘어지면 괜찮은데 아니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때 나와야지 2년 뒤에 될 거면 물론 완벽을 기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너무 아쉬웠죠. 근데 지금 주신 말씀 맞아요. 일단 그대로는 다 됐었다. 그게 아직까지는 그분에 대한 신뢰겠죠. 지금까지 예전에 말씀 들어보면 AI랑 반도체 중에서 AI 열풍 계속해서 좀 가는데 반도체는 좀 주춤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전보다는 제가 볼 땐 반도체는 이전만큼의 위력을 발휘할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에 HBM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거의 마이크론도 좀 하지만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다라면 삼성이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12단은 아직 퀄이 안 난 거잖아요. 그죠? 승인 통과가 안 난 거니까 이게 나중에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급자들이 늘어났었을 때 그러면 이익률, 기존에 있었던 이익률이라든가 아니면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주가가 뭐 나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의 폭발적인 어떤 상승으로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일단 삼성전자는 대장주는 아니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국민주? 예, 그냥 국민주, 그죠? 골 썩는 국민주였다라고 보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장에서도 약간은 고민들이 제가 볼 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독점이란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이전만큼의 뭔가 굉장히 고밸류를 주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막 시장이 확산이 돼서 정말 이 AR은 너무 확산이 돼서 여전히 공급 부족이 시달려서 이 흔히 얘기하는 HBM을 진짜 현재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람들이 그래도 사가지고 간다면 모를까? 현재는 그럴 것보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서는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무조건 사자라는 개념보다는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의 속도나 그런 정도는 아니겠다 정도로 현재 생각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일리 비중도 적극으로 늘렸던데 비만약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사결정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증권사에 들어오면서 제약업종을 연구를 하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야 이런 약들이 나오면 정말 대단할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비만약이었었어요. 아마 요즘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겠지만 비만,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기준으로는 진짜 어렸을 때 한 5살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소원이 비만은 아니지만 살을 빼는 게 다이어트. 다이어트. 예, 저희도 요즘 똑같고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획기적인 약이 나왔다. 그런데 그 약이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실제 건강과 관련된 예를 들면 혈압이라든가 심장과 관련된 기능도 굉장히 개선을 시키더라. 그죠? 그러니까 좋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심장병도 조금 그죠? 약화시키고 고혈압도 완화시켜주는 당뇨도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이 된다면 게임 체인저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삭센다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긴 했지만 일라일리의 이런 어떤 오젬픽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살 빼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머리 나느냐 그죠? 머리가 없으신 분들 예 저는 이제 그럴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투시 많으신가요? 저희 집안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말 그냥 숯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는 제가 볼 땐 가문을 하나 잘 타고 태어났다. 저희 나이 때 배 안 나오고 머리 안 빠지면 되게 경쟁력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시장과 관련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 슈퍼사이클 맞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선과 관련해서는 뭐 슈퍼사이클은 항시 나와서 일단 못 믿겠고요. 잘 모르겠고 저는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주가가 끝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혹시 여기서 조정이 좀 최근에 좀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 기회보다는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비중을 늘려야 될 기회가 아니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산 세트는요? 방산은 굉장히 뜨거웠죠. 기업마다 많이 다릅니다. 방산은 제가 업계에서 최초로 했던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얘기하셨죠. 예, 제가 처음에 방산했었을 때 방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았었고 이런 게 산업이 될 수 있어라고 처음을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전쟁 더 길게 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정치적으로 극우파 또는 극좌파들이 정말 정권을 잡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품목별로 여전히 갈 길이 있는 기업들은 덜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정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최근에도 보시면 종목별로 많이 되게 나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또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단순히 방산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전쟁의 양상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의 향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때하고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우리 때 군대는 진짜 쌍팔년도 군대, 전 진짜 쌍팔년도 때 군대에 생활을 했었어요. 소총 들고 뛰어다니는. 예, 그럴 시대는 아니고요. 드론이라는 게, 예, 그래서 행군도 의미가 없어요. 행군하다 다 죽어요. 전차를 타면은 거의 표적이 될 정도고, 그래서 옛날만큼 무조건 뭐 100km 행군, 200km 행군 이런 것들이 뭐 여전히 전술적으로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그 위험성이 더 커진 거죠. 이제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어지다 보니 거기에 최적화된 무기들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디지털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나라 그 방산과 관련 기업들이 이 디지털을 굉장히 잘해요. 아무래도 전기전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무기들이 굉장히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밸류 선봉적인 금융주가 실적 호조에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반등을 좀 계속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은행주는 9월 뭐 밸류업 지수 출시, 10월 은행대 밸류업 봉공시 등에 따라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고도 하던데 특히 또 12월엔 배당이 있기도 하고요. 올 4분기 은행주들 금융주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행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밸류업 관련주라고 묶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전 배당은 큰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배당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분류과세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금융종합소득과세와 맞물릴 수 있다라면 여전히 부담스러운데 이 자사주 매입소각은 달라요. 자, 최근에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오른 밸류업 관련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 기업들이에요. 주식 숫자가 줄어들면 주가가 많이 떠요. 그렇죠.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배당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PER, 보통 퍼라는 거에 대한 공식이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거든요. 이 한 주당 순이익은 주가가 줄어들수록 많이 올라가죠. 주식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한 주당 순이익이 엄청 올라가니 주가는 그대로일 거고 그럼 주가는 계속 저평가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밸류업을 추진 기업들이 이익이 고정됐다라고 보더라도 이익이 고정되어 있는데 향후에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면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은행이나 아니면 현재 밸류업 관련주들을 간과했던 이유는 우린 단 한 번도 이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미국은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미국 기업에 투자할 때는 기업에 대한 가치 본질도 보지만 이게 얼마나 주주 가치를 환원했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 가치 환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잘하는 기업도 있었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본격화되고 있고 그래서 오르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앞으로도 배당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라는 기업보다는 앞으로도 내가 자사주를 더 많이 사서 없애버릴게요 라는 기업들 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런 흐름들이 지속된다면 저는 주가를 여기서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굉장히 오래 쉬고 있는 인터넷 섹터는요? 인터넷 섹터는 일단은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별로 관심을 가질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너무 훌륭한 기업들인데 이번에 AI 쪽에서 뭔가 큰 그림에서 조금 빠졌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관련 기업들이 기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술이라든 이런 건 있겠지만 이번에 AI 싸움은 자금력 싸움이었죠. 뭐 거의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돼야 될 어떤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제가 볼 때도 우리 관련 기업들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내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저 돈을 쏟아 부어서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쏟아 부으면 구글처럼 또는 오픈 AI 정도는 돼야 되는데 누가 한국 걸 쓰겠어요? 우린 쓸 수 있지만 한국인들만 또는 동남아 몇 국가에만 쓰기에는 쏟아 부을 수 없는 금액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기업을 저는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에 AI의 어떤 그 파운데이션 경쟁에서는 사실은 일단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굳이 이쪽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래도 국내 기업보다는 미국에서 뭔가 찾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최근에는 공부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몇 안 되는 대기업들 중에서 주주 가치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경기가 침체로만 가지 않는다라면 사실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미국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 자체가 할부금융으로 많이 사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싸지면 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라서 저 나름대로는 뭐 금리가 많이 내렸을 때 그래도 수혜주도 꼽고 그러라면 자동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다. 뭐 우리나라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업도 되고 뭐 금리 인하 수혜주도 되고 또 글로벌 전기차에서 포지션도 있고 그러니 저는 뭐 길게 보면 그래도 괜찮은 그림이 아니겠느냐라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최근 4개월 정도에 뭐 3-4번 갔다 왔다고 네. 하셨잖아요. 중국 경제는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가요? 아니면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바닥을 찍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올라오는 속도는 너무 더디다. 그래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아 중국 경기가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런 경기를 보는 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넘어야 될 장애물도 굉장히 많겠구나.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처음 겪었던 건데 중국의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어떻게 바꾸나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중국에 다녀봤을 때는 중국은 무조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내가 다 싹 쓸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매장 가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구찌 매장 가면 저거 10개 다 내놔 뭐 이런 식이고 명품 다 내가 내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과실했다라면 지금은 돈이 없는 게 보여요. 확실히 돈이 없고 그래서 씀씀이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절약이란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냥 일본화 됐어요. 웬만하면 안 사려고 그러고 혹시 사면 중저가를 사려고 그러고 싼 걸 사려고 하고 비싼 소비가 없어져서 당혹스러웠어요. 내가 맞는 중국이 맞나?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면 소비 형태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소비 형태가 바뀌어 나갔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생각을 해도 현재 경기가 어려워진 이 상황이 단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나 아니면 뭔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들 보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비 패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중저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다른 나라 같으면 가성비를 따지는데요. 얘네들은 기존에 괜찮았던 좋았던 어떤 제품을 싸게 사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한맥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한맥스, 그러니까 영어로 HOT고 맥스가 MAXX, X가 두 개인데 이게 이제 중국 전역에 쫙 깔리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하우터마이라고 중국 표현으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있었던 기존의 좋은 물건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싸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물건도 쓰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기존에 했던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많이 팔더라. 예를 들어서 삼양불닭도 거기 있어요. 그러면 삼양불닭이 우리는 보통 이제 라면을 먹으면 그래 유통기한이 많은 건데 요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작가님이나 저나
당장 오늘 먹을 거면 뭐 유통기한 안 지났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또 소비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은 일어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확실히 불황은 맞다. 바닥은 찍은 것 같으나 이게 정상화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 국민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게 소비의 형태가 정말 우리가 흔히 옛날에 봤던 과시형 소비가 아니라 진짜 불황형 소비. 그래서 요즘은 그 안에서 메뉴가 거지 메뉴가 되게 유행해요. 거지 메뉴. 메뉴 이름도 거지 메뉴. 그러니까 좋은 식당에 가서. 실제 메뉴 이름 거지 이름이라고? 네. 메뉴 좋은 식당에 가서 거지 메뉴를 시키면 거기서 이제 가격을 굉장히 싸게 해서 조금 이제 덜 있는 거 그렇게 주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되게 웃겨요. 네. 메뉴 이름입니다. 공식 이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중국집에 갔어요. 갈 수 있잖아요. 좋은 중국집에 갔는데 거기서 비싼 걸 먹을 수 없으니 여기서 제일 싼 거 주세요. 그게 거지 메뉴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메뉴를 좀 가격에 맞춰서 싸게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메뉴들이 실제로 있어요. 되게 웃깁니다. 진짜로. 그러면 중국에 만약에 이제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약에 많은 분들이 투자한 사람이라면 여전히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올 초만 해도 그래도 뭔가 중국이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 좀 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에 틀렸었고요. 아직도 조금 더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것 같아요. 불황이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중국이 불황이어서 그 관련 기업들이 구조조정되면 지금 공급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공급이 줄어들면 그거는 중국 경기와 상관없이 바닥 찍고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다려야 될 뉴스는 뭐냐면 중국이 너무 어려워져서 기존에 있었던 그 관련 기업들이 구조조정 당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뭐 10개 기업이 있었는데 3개, 4개 망해 나다빠지더라. 그러면 중국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글로벌 관련 기업들은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중국이 어렵다고 중국의 관련 기업들을 무조건 안 볼 게 아니라 일단 일부러 섣부르게 볼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강력한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국과 그 미국 증시에 돌아와서 그러면 남은 9월에서 12월 유망 섹터는 어디고 지금 우리는 어떤 주식을 모아가야 되는 걸까요? 지금 뭐 특별하게 유명 섹터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 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선택과 집중이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두서너 달 동안에 색깔이 여러 번 바뀔 것 같은데 그 바뀔 때마다 그 주식을 정말 싸게 사서 강력하게 올라갈 때까지 잘 들고 있는 아주 귀신 같은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통상적으로 이걸 왜냐면 밑에서 싸게 샀을 가능성도 매우 낮을 뿐더러 요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하셔도 하루만 이틀만 늦어도 하루 이틀에 막 10%씩 5%씩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싸게 사는 기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뭐 최근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알고 바이오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죠? 좋다로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급등하니까 지금 이리 들고 사야 돼 말아야 돼? 안 사니까 또 그 다음날 올라가고 또 사자니 또 그날 하루에 9%씩 오르고 그동안 오른 것도 있는데 사야 되니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어떤 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는가 아니라 올 연말까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맞고 혹시 나름대로 이 새롭게 보이는 업종들이 계신다라면 제가 볼 때 선택과 집중을 하되 대안을 찾지 말자. 대안을 찾는 수가 이게 올랐는데 저것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주도주 같은데 그러면 이걸 사던가 아니면 안 하던가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나름대로 막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야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굉장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러워 하는데 지금 좀 가격이 싸 보이는 저평가된 영역은 어딘가요? 저평가된 영역이 많긴 한데요. 안 움직여요. 제가 최근에 저평가됐다고 샀던 기업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실제 많이 저평가돼 있었고 근데 주식이 반토막 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생각한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이 기업을 선택을 하고 나름 공부도 많이 했는데 제가 산 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시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의심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틀렸나? 내가 생각한 실적이 안 나오나? 근데 최근에 실적 나왔는데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최근에 제자리를 찾아가요. 근데 웃긴 건 제자리를 찾아가도 돈을 번 게 아니라 손실이 만회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섹터라든가 아니면 저평가돼서 남들이 안 보고 있는 섹터를 먼저 봤다간 오히려 나중에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만의 특성인데 너무 수급이 얇아요. 수급이 너무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얕다 보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기관들이 지금 방산이 좋다. 근데 방산이 없다 그러면 기존에 좋았던 바이오 다 팔고 가야 돼요.
너무 돈이 없으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이 되면 아니 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 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저평가된 주변주는 더 버리겠죠. 그렇죠? 얘도 저평가되는 거 아닌데 아는데 이거 필요 없고 이거 따라 살래. 그러자면 시장을 못 따라갈 거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평가된 업종들을 너무 먼저 지키는 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다소 조금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되 올라올 때 시장에서 뭔가 각광을 받기 시작할 반응이 때 보일 때. 그때 보셔도 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참 책임 있는 말은 아닌데 그러지 않고 제가 먼저 당해봐서 느끼는 거고 실제 제가 몇몇 종목들 해봤지만 제 생각에 틀린 건 아니었는데 주가가 저러는 걸 보고 근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 놓고 보면 그런 어떤 방법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환율이 1320원대이잖아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급하게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좀 더 떨어질까요? 금리 인하가 되니까?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약간은 조금 더 추가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환율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나중에 누가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해리스라는 분이 아니라 트럼프가 되신다라고 보면 트럼프라는 친구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공약으로 내건 게 뭐냐면 한국의 원화, 일본의 엔화,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이런 어떤 자국과 관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환율과 같은 제2 플라자를 합의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어떤 식으로든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조정된 환율 조작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환율에 대해서 조금 현 수준보다 더 높은 원화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배제할 수도 없다.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서 환율을 좀 큰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환율은 전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환율을 하시는 분들은 왜 안 들려도 전망은 못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뭐 많이 물어보시긴 하지만 전망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제 정도 실력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단순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9월, 12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예금, 채권, 주식금, 달러, 비트코인 중 어떤 자산 좀 늘려가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뭔가 좀 시장 흔들릴 때는 저는 여전히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채권은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이 지금 극과 극을 달려요. 예를 들어서 뭐 위에서 사신 분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 사신 분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미국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몰아가면 사실은 채권이 더 맞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생각이 맞아서 나름대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다. 그래서 연착륙 정도로 그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채권에서 큰 수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채권이라는 게 만기까지만 들고 가면 원금하고 이자를 주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어떤 그 수익을 거두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채권은 조금 더 시장을 보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9월에서 12월 투자 포인트나 눈여겨볼 변수 짚어주시면서 우리 개인분들 어떤 전략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를 굉장히 많이 주시하고 계세요. 실제 그래야 되는 게 또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주식의 본질은 경제는 아닙니다. 시장의 변화라는 게 있는 거고 올해 또는 지난해 주식시장을 놓고 보시면 지난해에도 경제가 좋은 적은 없었어요. 다만 침체가 아니었던 것 뿐이지 올해도 지난해만큼이나 경기 침체 논란이 계속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제가 노랜딩 뭐 이런 얘기 했었을 때 그 당시는 유행 자체가 굉장히 경기 침체를 얘기하신 분들이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경제가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즉 미국의 소비 때문에 올라온 경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AI라는 새로운 산업, 그 다음에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볼 때 또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거기에 대한 수혜 기업들이었었고 그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어떤 흐름들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조금 볼 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올 하반기에 제일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AI와 관련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지 이것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이제 엔비디아에서 그 꽃갱이를 사간 기업 중에서 돈을 버는 곳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렇죠. 예. 근데 돈 벌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가능성만 제시하는데. 가능성이라도.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투자했는데 왜 돈을 못 벌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1999년에도 닷컴 버블 때 돈 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었었어요. 새로운 기술, 지금은 솔본이라는 기업인데 이 친구가 들고 나온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다이얼패드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국제 전화하는 거였었어.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10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가능성.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이 어려워요. 새로운 성장 산업을 놓고 볼 때는 이 성장 산업이 뭘로 돈 벌 수 있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게 주가의 선반영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은 너무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했으니 당장 돈 벌고 뭔가 나와야지. 그렇게 해도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주가는 움직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얘기 허황된 거 아니냐. 나중에 지켜보세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렇죠? 99년에 대한 사례를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돈 못 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가능성 있는 기업은 결국 M7 중에서 나오고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중소형에서도 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중소형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도 의외 기업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반드시 이제는 M7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플랫폼 나올 때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그때 대학생 때 페이스북 만든 거잖아요. 이런 어떤 가능성, 이런 걸 볼 줄 아는 게 지금부터는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얘들이 뭘로 돈 벌지? 그러면 주식시장이니까 이렇게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지? 이런 거죠. 야, 아직도 돈 버는 게 멀었으니까 주가가 반응 안 하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 저런 가능성만 놓고 보고 나서도 시장이 환호를 해서 10년 뒤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던 걸 주가가 미리 땡기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전망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사람들인 거니까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면 거기에 우리 몸을 맞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페이스북 같은 기업을 과연 찾는 게 그래서 나이 먹은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본인들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봐야 되고 애들을 봐야 돼요. 뭘 하고 있는지. 예. 본인들의 생각 가지고 AI 읽으려면 안 돼요. 우리 나이도 안 되고. 왜냐면 이런 보세요. 뭐 스마트폰도 한 5년에 한 번씩 가는 사람들이 무슨 변화를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판단으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아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AI 같은 거 하지 말고 밸류 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름대로 시장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그러면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 나도 거기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유연한 분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얘기죠. 작년에 경기 침체 얘기 진짜 많이 올해 상반기도 많이 들렸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뭐 장단기 금리 차로 인해서 뭐 경기 침체 지금 왔는 거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금을 경기 침체를 평가할 거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경기 침체 안 왔던 거죠. 안 왔죠. 안 왔던 거죠. 예. 그게 팩트인 거죠. 현재까지로는. 그리고 파월은 이거 대놓고 보지 말라 그래요. 이번에 7월 달에 있었던 그 FOMC에서도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샤메 법칙, 샤메 룰,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이런 거 같은 통계적인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 보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했고요. 실제 연준 내에서는 이런 것들 리스트를 해놔요. 그죠? 통계적 규칙이 이번에 안 맞는 애들 쭉 리스트업 해놓고 있다고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것 가지고 시장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8호의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좋은 시장인데 난이도가 극상인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시장이 좋으면 난이도가 낮기 마련인데 지금은 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수익의 기회도 있지만 그 기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우리 김작가 TV를 듣나 아니면 굉장히 너무 좋은 유튜브나 이런 정보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깊게 안 들어가세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빨리 하는 것보다 얼마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깊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김작가 TV를 통해서 또는 좋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되 이런 것들 몇 번 곱씹어 보면서 또 저희들이 드린 말씀이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확인해 보면서 저 친구가 저런 얘기를 했는지 왜 그런지 한번 또 같이 깊게 공부해 보면 좀 나은데 공부를 얇게 하면 대충 하면 그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사님 말씀에 저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또 시청자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어쨌든 요즘에는 정보가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가 섞여 있고 사실 김작가 TV에서도 어떤 이야기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늘 소음을 다 구분하고 신호만 담을 수 있겠어요? 발라야 되는 것도 확실히 있겠죠. 네.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저는 확실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는 이 정보 자체가 없었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시청자가 치사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활용을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다음 버전이 아마 이제 소음들은 많이 필터링 되고 이제 신호들로 가득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이제 유튜브에도 더 확산이 되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도 좋은 정보 잘 치사 선택해서 투자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선희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